낮에 보일러 안 켜도 별로 안 춥잖아요. 요 며칠 네가 끄고 간 거야? 네. 지난달에 가습이 엄청 나왔어요. 내가 낮에 보일러 튼 거야. 그러니까 따뜻하지. 낮에 내내 꺼두면 차가워져서 안 돼. 보일러를 그새 틀었어요. 그러면 가습기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낮에는 좀 꺼도 되잖아요. 대신 밤에 계속 돌리잖아요. 아, 그러면 가습이 더 나온다더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집에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데 좀 두꺼운 옷 입고 계시면 되잖아요. 낮에는 기온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트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진짜 돈 아까운 줄 모르시네요. 밖에서 돈 벌어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 좀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1세 강영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서 강 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보일러도 못 틀게 했던 아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대봤자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아들의 등살에 못 이겨 강 씨는 집에 있을 때도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아끼며 사는 아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 관대했습니다. 아들네가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이고 보일러고 빵빵하게 틀어댔습니다. 그리고 사돈네가 왔다며 이틀 내내 집 전체를 절절 끓게 한 아들네 외. 그래놓고는 희생은 강 씨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후레자식인 줄은 같이 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꺼낸 이야기에 어쩌면 같이 살기로 했던 것부터가 강 씨의 아내가 떠난 뒤에 본심을 드러낸 것인 듯 했죠. 강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현민이고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강 씨와 아내는 일평생 아끼며 살았습니다. 강 씨도 아내도 전기세나 가스비에 벌벌 떨었었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먹고 살기 좋아졌을 때도 그런 습관이 어딜 가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좀 잠깐 켜볼까? 왜? 더워요. 덥긴 하지. 후끈하네. 씻고 와요. 선풍기 하나 더 틀면 되지. 아이고, 그래야겠다. 강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날이 하도 더우니 에어컨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강 씨도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강 씨 부부가 에어컨을 설치한 지도 3, 4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마저도 한여름에 못 견딜 정도가 아니면 잘 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세는 여름에도 다른 계절과 많이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겨울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냉골이에요? 아직도 보일러 안 트셨어요? 아들네 가족이 어느 겨울날 강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추워? 너희 온다길래 2시간 전부터 틀고 있었는데. 강 씨의 물음에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것보다 춥게 계신다고요? 두꺼운 옷 입으면 괜찮아. 누가 집에서 껴입고 있어요? 좀 보일러 좀 틀면서 사세요. 아, 당연히 엄마 아빠도 보일러 틀고 살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 해놨어. 아내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런 거 아껴서 부자 안 돼요. 부자 되려고 아끼냐? 아껴야 잘 살지. 아이고, 입김 나오겠어요. 애들도 잠바를 못 벗고 있잖아요. 그러자 강 씨가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춥지 말라고 몇 시간 전에 보일러를 켰었는데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너희 오면 보일러 많이 트는 거야. 그런데도 추워요. 작년보다도 훨씬 추워졌대잖아요. 올해부터는 좀 많이 틀고 사세요.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몸은 따뜻하게 지내야죠. 병나서 병원 가시면 치료비가 더 들겠어요.
아들의 말에 강 씨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보일러 온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집이 추운가 싶었습니다. 집에서도 늘 한 겹 두 겹 더 걸치고 산 게 당연했는데 아들은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시절도 아니라며 말이죠. 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보일러도 못 틀고 살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머물러 있는 내내 집안은 따뜻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난 뒤 강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현민이 말대로 우리가 너무 춥게 살긴 하나 봐요. 우리도 가벼운 옷 입고 따뜻하게 좀 삽시다. 아내의 말에 강 씨가 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이 올 때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둘만 있을 때도 전보다 따뜻하게 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겨울이 좀 더 살만했죠. 그렇다고 해서 가스비가 한 달에 크게 차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겨울에 강 씨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연히 혼자가 된 강 씨는 처음 한두 달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유독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늦봄이 되었을 쯤엔 강 씨도 마음속에서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뜬금없는 그 말에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는 왜 불안해? 엄마 안 계신데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내가 없으니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가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아들은 강 씨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함께 살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좀 더 시간 지나면 아버지도 계속 혼자 사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강 씨도 막연히 나중에 더 늙으면 자식이 하나니까 언젠간 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라며 설득했습니다. 이때 강 씨는 아들이 참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부모 걱정에 이토록 합가하길 원하는 자식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는 강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강 씨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강 씨가 할 일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강 씨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달 혼자 살며 집안일을 하긴 했어도 그건 혼자 지내는 살림이어서 별것 아니었지. 강 씨가 아들 며느리 뒷바리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혼자 집에 있다 보니 가끔 청소도 하곤 하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을 강 씨도 알고 있었죠. 다만 아들네에게 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침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강 씨는 모두들 집을 비우고 혼자가 됐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혼자 챙겨 먹었습니다. 물론 뒷정리도 스스로 했습니다. 어차피 손주들조차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7시가 넘기 때문에 다들 식사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강 씨 옷은 스스로 빨았고 방 청소도 며느리가 손을 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가라는 게 서로의 삶을 많이 바꿔놓지 않았었습니다. 밤에만 잠깐씩 집을 공유하는 사이 같기도 했습니다. 만약 강 씨가 아니라 아내가 혼자 남았다면 아들네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평화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얼굴 볼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지 못해도 갈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죠.
강 씨는 거의 2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살며 내 아들이 이런 놈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에어컨을 밤새 틀어놨어? 아, 새벽에 너무 더워서요. 아이고, 온도를 좀 높이던가. 아님 예약을 해놓던가 하지. 아들은 거실이며 방이며 모든 집안의 에어컨을 새벽 내내 빵빵하게 켜두었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로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느껴지는 냉기에 강 씨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들은 강 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시원하게 사는 것까지는 좋지만 낭비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 것을 언급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나온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밤에만 트는데요. 아들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강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 게 어째서 제 탓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혼자 살 때는 아주 더운 한여름에만 잠깐씩 틀기 때문에 몇만 원이 더 나오는 정도였지만 아들이 들어오고 에어컨을 튼 관리비가 3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가장 더운 달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놓고 씻는 것은 뜨끈뜨끈한 물로 씻으니 가스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전히 강 씨가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으니 내던 사람이 내자 싶어서였죠. 강 씨가 한숨을 푹 쉬자 아들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럼 관리비랑 가스비는 제가 낼게요. 아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강 씨가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강 씨도 그래라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낸다는데 더는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좀 줄이라고 몇 번 말했는데도 안 들었으니 스스로 낸다면 알아서 절약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래서인지 아들이 그때부터 전기세나 가스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아들이 살던 아파트보다 평수가 좀 더 크고 신축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무시할 금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약이라는 것이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강 씨에게만 말이죠. 여름에는 차라리 양반이었습니다. 강 씨가 에어컨을 별로 쓰지 않아서였는데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 낮에 아무리 빛이 들어도 실내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라 그런지 방안이 잘 되지 않아서인지 보일러를 끄면 바닥이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들도 춥다며 난리를 쳤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도 그렇게 아끼고 살면 궁상맞다 어쩐다 했기에 그간 따뜻하게 살다 보니 이제는 보일러를 계속 꺼두면 강씨조차 추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한두 시간씩은 꼭 틀고 있었죠. 아이고, 왜 이리 춥냐? 아들 며느리는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난 평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1시쯤 되었는데 어째서인지 집이 평소보다 추웠습니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다른 시간보다 따뜻한데 말이죠. 그래서 보일러를 들여다보았는데 외출 버튼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요즘 강 씨는 3시간마다 30분씩 돌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말이죠. 누가 누른 거야? 오전에 한두 차례 더 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바닥이 찼습니다. 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난방을 누르자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 눌렀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만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던 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아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훈훈하네요. 오래됐어도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었나 봐요. 강 씨가 무슨 말을 하나 쳐다보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낮에 보일러 안 켜도 별로 안 춥잖아요. 요 며칠 네가 끄고 간 거야. 네. 지난달에 가습이 엄청 나왔어요. 오늘 낮에 보일러 튼 거야. 그러니까 따뜻하지. 낮에 내내 꺼두면 차가워져서 안 돼. 그러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새 틀었어요? 그새 틀었냐는 말에 강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가습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낮에는 좀 꺼도 되잖아요. 대신 밤에 계속 돌리잖아요. 황당했습니다. 저들이 퇴근해서는 밤새 뜨끈하게 보일러를 켜는 아들 며느리. 아, 그러면 가습이 더 나온다더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집에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데 좀 두꺼운 옷 입고 계시면 되잖아요. 낮에는 기온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트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며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가습이 아깝게 왜 보일러를 틀어대느냐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합가 전에 춥게 살 때는 이런 것에 아껴서 부자 안 된다며 따뜻하게 지내라더니 그 돈을 자신이 내게 되니 강 씨가 쓰는 한 푼이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도 아껴야 할 텐데 아들은 유독 강 씨에게만 절약을 강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겨울에 틀어놓은 보일러를 말도 없이 꺼버리고 출근하는 아들이 참 괘씸했습니다. 주말 낮에는 자신도 보일러를 틀어두며 말이죠. 그러자 아들이 도리어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땐 식구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렇죠. 꼭 냉난방비가 강씨 하나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 강씨가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자 아들이 되도록이면 아껴달라는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씨도 한창 추울 때만 지나면 덜 켤 생각이었습니다. 낮에 틀어봤자 얼마나 튼다고 그것으로 이렇게 눈치를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돈 내는 사람이 하도 난리를 치기 때문에 강씨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아들은 보일러를 제 손으로 끄고 출근했습니다. 강씨가 한숨을 푹 내쉬고 오랜만에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강씨가 한창 아낄 때도 이 정도 날씨면 보일러는 켰습니다. 물도 차갑고 집안에 있는데도 밖에 있는 것처럼 손발이 시렸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옷을 껴입어도 늙은이가 몸을 너무 옹성그리고 있어서 그런지 뼈마디가 아려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그냥 보일러를 켰습니다. 또 뭐라고 한다면 가스비를 강 씨가 내는 한이 있어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 씨는 몸살이 나서 드러누웠습니다. 낮엔 썰렁하게 있고 밤엔 뜨끈하게 있으니 감기에 안 걸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고 한참을 누워있다가 뒤늦게 나와보니 거실이 썰렁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바닥을 짚어보고는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말도 없이 보일러를 꺼버리고 간 아들. 아침에 몸이 안 좋은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갔음에도 꼭 이래야만 했는지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꺼진 보일러를 다시 켜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섭섭한 마음까지 어쩌진 못했습니다. 강 씨는 보일러를 다시 난방으로 돌리고 희망 온도를 24도로 맞췄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시간이고 보일러가 돌아갈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다시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해열제만 하나 먹고 내리잤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움이 느껴져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뒤에 아들이 강 씨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이제 좀 낫다.
강 씨는 칼칼한 목을 가다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더워요? 24도에 맞춰진 온도는 강 씨가 느끼기엔 딱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막 들어왔는지 집안이 덥게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넥타이를 잡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또 왕창 나오겠네? 한숨처럼 내뱉은 말에 강 씨는 벼락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아플 때도 가습이 아낀다고 정승 떨어야 하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던 건 너 아니야? 갑작스러운 강 씨의 외침에 아들이 당황하면서도 덩달아 화를 냈습니다. 아니, 땅 파면 돈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토로했습니다. 관리비 내고 난방비 내면 월급의 많은 부분이 나간다며 강 씨를 철없는 노인네 취급을 했습니다. 누군 돈을 안 벌어봤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누구의 집에 얹혀 사는지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근한 목소리로 강 씨를 떠보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보험금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목돈이 좀 있어야 제가 집살림을 꾸려나가죠. 웬 얼토당토 않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죽고 받은 보험금이 많지도 않았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들에게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강 씨에게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 몸 아프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생각으로 그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통장에 있었습니다. 됐다, 이놈아. 더럽고 지사에서 가습비는 내가 낸다. 여름엔 관리비도 내고. 대신에 너는 월세 내놔. 월세라뇨? 너도 공짜로 얹혀 사는 거잖냐? 그러면 그 돈은 줘야지. 집 얘기도 나왔으니 말인데 어차피 아버지 앞으로 노후는 제가 책임지는 건데 집도 주시죠. 참 속이 보이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보일러 하나 맘대로 못 틀게 하는데 무슨 노후를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강 씨의 눈에는 그저 강 씨의 재산을 뺏어가려는 강도로 보였습니다. 강 씨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일축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지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놈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합가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과 냉전 아닌 냉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름쯤 뒤에 강 씨는 주말 동안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강 씨의 남동생 둘과 시골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동안 아들이 처가 식구들이 집에 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말이 묻는 것이지 이미 일정은 정해진 듯 보였죠.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에 강 씨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내려가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집으로 출발하려다가 강 씨가 멈칫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올라갈 건데. 사돈은 아직 계시냐? 네. 근데 이제 금방 가신대요. 그래. 그럼 출발한다. 강 씨는 전화를 끊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지나서 오후 5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강 씨는 다른 집에 잘못 들어간 줄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집안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절절 끓어? 강 씨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맨발을 올려놓자 느껴지는 뜨거움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가 그런 강 씨를 아른 채 했는데 차림새가 한여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반팔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주들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옷장 깊숙이 넣어놨던 옷을 꺼내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기가 차서 쳐다보고 있자 아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장모님이 춥다고 하셔서요. 그러면서 이틀 내내 한시도 끄지 않고 보일러를 돌렸다는 아들의 말에 강 씨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틀 동안의 가스비가 한 달 돌린 가스비보다 더 나올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새 강 씨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잊은 듯 했습니다. 낮에는 안 틀어도 따뜻하다며. 강 씨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따지는 말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추운 건 잘 못 견디신대요. 그러면서 손님이랑 비교를 하냐며 말을 얹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여름 차림으로 돌아다닐 정도라니. 그래놓고 강씨 보고는 외투를 더 걸쳐라 어째라 하며 잔소리했던 아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가 싶었습니다. 너희는 참 덥나 보다. 나는 털잠바 입고 산다, 낮에도. 참. 그러면 사돈한테도 관리비 받아라. 강 씨가 비꼬자 아들이 짜증스러운 투로 대답했습니다.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너야말로 나한테 치사하게 관리비 받잖냐? 아, 손님이랑 같아요? 정 그러시면 제가 이달에 가스비 더 낼게요. 진짜 애도 아니고. 지금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착각하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성질만 부리는 아들에게 실망도 컸죠. 그래도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서운하시죠. 저희가 아버지만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딸 집에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라는 아들. 모시고 살긴 뭘 모시고 살아. 네가 나한테 용돈이라도 한 푼 주기라도 했냐? 같이 살면서 생활비라도 한 푼 줬냐? 관리비 낸 건 네가 쓰는 만큼 나온 거고 같은 공간에 산다고 모시고 산 거야. 명의가 아버지 거라고 해서 저희가 안 모시고 살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래? 그러면 나는 아쉬울 거 없으니까 나가서 서운하다는 처갓집 식구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강 씨는 이런 나쁜 놈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집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죠. 수 틀리면 나가라고 하시고. 이렇게 아들 기를 죽이고 싶으세요? 제 집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시냐고요. 참. 눈치? 누가 누구 눈치를 봤다는 거야? 돈 안 벌고 집에 있으니까 에어컨도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켜게 하는 게 눈치 아니야? 강 씨가 기가 찬 웃음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거 좀 낸다고 부모가 아프든 말든 지 돈만 아깝다 그러고. 그러는 너는 내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살면서 말이야. 또 그 얘기. 이래서 명의를 달라는 거였어요. 명의? 내 집이어도 내 맘대로 있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 집을 너 줘버리면 내가 제명에 살겠냐? 지겹다, 지겨워. 궁상 떨며 살지 말라더니 네가 날 궁상스럽게 만들고 있잖냐? 제가 언제요? 그냥 아끼자는 거지. 이 말 저 말 길게 할 것 없어. 그냥 이쯤 하고 찢어지자. 찢어지자뇨. 지금 그깟 보일러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깟 보일러 좀 내가 키고 싶을 때 키고 살자, 좀. 따로 살면 얼마나 좋냐? 너는 낮에 보일러 끄고 돈 아끼고 그러자 아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애초에 합치는 게 아니었다. 뭘 모시고 살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지. 그렇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내 집인데 내가 나가리? 아들이 분한 듯 씩씩댔고
며느리가 옆에서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집에 들어온 것인지. 정말로 단지 보험금이나 집을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왔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그간 태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같이 산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무슨 돈으로 나가서 살아요? 집 한 돈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이 그대로 있진 않죠. 1년간 그 돈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건 강 씨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80대까진 가보지도 못하고 아내 뒤를 따라 갈 것 같았습니다. 잔말 말고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아버지,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그건 알고는 있는 거냐? 네놈 키워준 아버지 잊은 줄 알았다. 강 씨는 아들의 죽는 소리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놈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자식이 무슨 자식인가 싶었습니다.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자식이었는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리고 이사가마.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네가 짐을 안 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계속 여기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강 씨의 표정에서 굳은 의지를 느꼈는지 아들도 심각해졌습니다. 가스비 얼마가 나오든 마음대로 트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 말에 강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못되고 어리석기까지 한 아들.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일러를 틀든 에어컨을 틀든 알아서 할 테니까. 남의 집 일에 신경 꺼라. 그리고 강 씨는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얘기 좀 더 하자며 아들이 붙잡았지만 강 씨는 더는 소모적인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열흘 안에 집을 비워주지 않을 시에는 짐을 빼버리겠다고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며칠 버티더니 퇴근 후에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강 씨와는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들어온 지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 씨와 아들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른 것도 아닌 보일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웃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와 아들 사이는 서로에게 무엇도 아깝지 않은 부모 사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탄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는 다시 혼자 남은 집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씁쓸하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고단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쫓아내고 마음이 편할 부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던 때를 떠올리자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돈이 아깝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보일러를 끄던 그 모습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마음 아파도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도 되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강 씨의 마음이 죽기 전에 풀릴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살 날이 길지는 않은 건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아쉬워질 일이 없게끔 노후 대비라도 잘하자 싶었습니다.
말년에 돈마저 없으면 비참할 테니 말이죠. 강 씨는 따뜻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서서히 아들의 모습을 지웠습니다. 자기가 연락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연락하시지.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시댁 관련된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집도 반반했는데 내가 왜 시댁 눈치를 봐야 해? 자꾸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어머님은 자기 통해서 연락하시라니까 꼭 나한테 연락하셔? 괜히 답장 보내면 계속 연락 올까봐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왜 계속 카톡을 보내시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홍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홍 씨는 아들이 나이가 차면서 며느리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는 다르다고 해서 친딸처럼 지내는 건 기대해 본 적 없었습니다. 홍 씨도 그건 그것대로 불편할 것 같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지 못할 며느리를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메시지에 답해주는 것조차 진저리 치는 며느리. 득이 있을 때면 연락에 응답하는 게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홍 씨가 저들과 똑같이 했더니 자기를 무시한다며 난리를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진짜 있었습니다. 그것도 홍 씨의 아들의 옆자리에 말이죠. 홍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윤수입니다. 자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은 홍 씨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컸습니다. 어려서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했죠. 아들은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홍 씨의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독립해서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0 초반이 되었을 때 인영이랑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서인영은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만나는 건 알고 있었고 우연히 한 번 만나서 식사도 한 적이 있었죠. 1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는데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나이는 홍 씨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한 번 보긴 했지만 그 후로는 전혀 홍 씨 부부와 교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홍 씨는 그날 하루 만났을 때 오히려 무뚝뚝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살가운 성격이 아닌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 근처로 구할 거지? 홍 씨의 남편이 집에 찾아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상의를 한다고 온 것이었는데 직장이 홍 씨네와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홍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고민 중이에요. 고민을 해? 홍 씨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듣기로는 예비 며느리가 근무하는 병원도 멀지 않은 곳이었으니 말이죠. 굳이 회사랑 그렇게 가까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러자 아들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회사랑 가까워야 편하지. 이쪽 근처로 알아봐. 부동산에 엄마가 한번 물어볼까? 아니에요. 저희가 상의해서 구할게요. 홍 씨는 혹시나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러나 싶었습니다. 조금 더 비싼 거면 그 부분은 엄마 아빠가 더 보탤 생각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이미 아들을 통해서 신혼집은 양가에서 반씩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가까워질수록 집값이 올라가서 고민 중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가 좀 더 보태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 홍 씨의 집과 차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아들 부부의 직장과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이었는데 말이 30분이지 출퇴근 시간에는 훨씬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구했겠지. 그래. 알아서 했겠지? 홍 씨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어련히 이것저것 고려해서 구했겠거니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을 한 뒤에 홍 씨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며느리의 생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일 아침 출근 시간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한다고 바쁘겠지. 그냥 메시지 보내. 그럴까? 남편의 말에 홍 씨는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아침에 아들이 미역국은 끓여줬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홍 씨가 며느리에게 보낸 첫 메시지였죠. 보냈어? 보냈어. 뭐라 그래? 용돈이라도 보내야지. 아직 답장이 안 오네. 답장 오면 보내야지. 핸드폰으로 바로 보낼 수 있잖아. 응, 카톡으로 보내려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질 않았습니다. 확인을 안 하네. 아, 지금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을 수도 있겠네. 어머, 그렇구나. 며느리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일반 회사원이랑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 그래서 홍 씨도 메시지를 더 보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며느리의 연락은 다음 날이 되도록 없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진작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홍 씨가 휴대폰을 열어서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봤더니 아직도 며느리가 확인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쯤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영이가 연락이 안 되네. 어제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아, 일하느라 못 봤나 봐요. 그래? 지금도 일해?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집에 있어요. 아, 그러니? 그렇다면 답장을 할 만도 한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일이라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네 아버지가 용돈 좀 보내라고 했거든. 그런데 답장이 없어서 못 보냈네. 그냥 윤수 네 계좌로 보낼게. 둘이 좋은 데 가서 뭐 사 먹던지. 아니면 인형이 선물 사줘.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홍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약 1시간 뒤에 며느리에게서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온 메시지에 홍 씨가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지만 이어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홍 씨 또한 무슨 날이 아니라면 따로 연락할 일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연락처는 있지만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안 바쁘면 같이 밥 한 끼 먹을까? 아, 아버지 생신 때문에요? 응, 저녁에 시간 안 되니? 너 회사 근처로 엄마 아빠가 가도 되고.
남편의 생일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조금 힘들겠는데. 요즘 인영이가 많이 피곤해해요. 그러니 남편의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한 통 오고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건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 씨의 말에 만나는 건 곤란하다는 아들의 대답에 홍 씨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네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여태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 만날 정도로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홍 씨가 어쩌다 한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며칠을 대답하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며느리가 참 개인적인 성향이구나. 그렇게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있고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러려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남편도 굳이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웬만하면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기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사돈 선물은? 그것도 주문해야지. 그래야지. 주소 물어봤어? 윤수한테 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뒷주소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인영이한테 물어보고 보내주기로 했거든. 근데 안 보내네. 인영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홍 씨는 어쩐지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어서 물어봐. 얼른 주문해야 명절 전에 도착하지. 안 그러면 택배 엄청 밀린다. 알겠어? 잠깐만. 남편의 성화에 홍 씨가 휴대폰을 열어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절에 사돈께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주소 좀 알려줘라. 하지만 역시나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있나? 남편은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나중에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홍 씨는 어쩐지 답장을 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윤수한테 다시 물어볼게. 뭐 답장이 오겠지.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자 남편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안 받는데. 홍 씨는 더는 답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영이는 왜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어? 아, 연락하셨어요? 그래. 전화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말이야. 조금은 불퉁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이 변명조로 대답했습니다. 일하느라 정신없고 그러면 못 보낼 때도 있죠.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래 해? 일 안 할 때는 피곤해서 쉬죠. 지금도? 지금은 일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답장 하나 할 시간도 없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왜 답장을 안 보내냐 더 따지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아서 홍 씨는 한숨을 한번 쉬고 말했습니다. 사돈네 주소 좀 보내달라니까. 너는 연락도 안 해주고 며느리도 답장을 안 하고. 아, 깜빡했어요. 지금 인영이한테 물어봐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 5분이 채 안 되어서 띠링하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새 아들이 주소를 보낸 것이었는데 아들의 메시지를 보고 더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결국엔 며느리에게 물어본 것인데 아들의 연락은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받으면서 시부모의 연락은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 말이죠. 설사 정말 못 봤던 것일지라도 지금 아들이 홍 씨가 연락했던 것을 말했을 텐데 며느리는 따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 당연히 윤수가 보냈을 테니까 안 보낸 거겠지. 홍 씨는 남편의 말에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격이 어떻든 간에 답장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홍 씨에게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물어보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인영이 말고요. 그 말에 홍 씨는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자신들의 연락을 불편해하는 듯했죠. 물론 섭섭했습니다. 홍 씨 부부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대는 것도 아니었고 여태까지 며느리에게 연락한 것이 몇 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도 불편한 걸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다는데 홍 씨도 더는 연락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뒤로 홍 씨는 며느리에게 따로 전화도 카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용건이 있으면 아들에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도 연락이 드문 사이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1년 반쯤 뒤에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 봐봐. 윤수가 사진 보냈네. 아이고, 장군감이네. 갓난아기가 어쩜 이리 잘생겼어. 손자가 태어난 뒤 얼마 안 돼서 홍 씨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로 할까도 생각했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카카오톡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죠. 처음에 보낸 메시지를 며느리는 확인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홍 씨가 축하의 의미로 용돈을 보내자 그제서야 감사하다는 답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카톡 메시지를 보고 홍 씨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아기 보러 한번 갈게. 이렇게 보냈고 이번엔 답장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나 일주일 뒤에 다시 카카오톡을 보니 여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넌 자꾸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아?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몇 분 전부터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묻자 친구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 애기 사진 보내준다고. 홍 씨와 비슷한 시기에 할머니가 된 친구. 그런 친구에게 며느리가 손주 사진들을 수시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그렇게 계속 보내줘? 그렇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거지. 아, 연락이 자주 오나 봐. 애기 생기고는 자주 오는 편이지. 아무래도 우리 손주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내니까. 그러면서 휴대폰을 들어서 손주 사진들을 구경시켜주는 친구를 보고 홍 씨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홍 씨는 보여주고 싶어도 손주 사진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런 며느리에게 연락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진은 아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홍 씨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 얼굴 좀 보고 싶네. 그러니까 한참 만에 손자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홍 씨 부부가 아이를 보러 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다 되어 가는데 여태 딱 2번 갔었죠. 벌써 가시게요? 가봐야지. 그래야 너희도 쉬지. 그래. 다음에 너희가 놀러 와. 손주를 보러 가도 어쩐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면 살갑진 않아도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가 홍 씨와 남편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고
하도 2시간 이상 앉아있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 장가 가니까 보기가 참 힘드네. 며느리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명절에도 거의 못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얼굴을 본 것이 손에 꼽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굳이 직장과도 먼 곳에 신혼집을 얻은 이유를 말이죠.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신의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 목적인 듯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아들 며느리에게 섭섭했습니다. 홍씨 부부는 이렇게 자식에게서 부모도 독립을 하게 되는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덕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도 아들과의 거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던 아들 며느리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엄마, 하민이 좀 하루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하루 동안? 여기서 재우라는 말이야? 네, 결혼기념일이라서요. 인영이도 애 키우느라 지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어디라도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 뭐 알았어. 주말에 말이지? 네. 토요일에 데리고 갈 거예요. 알았어. 손자가 돌쯤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복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곧 손자는 어린이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년간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을 며느리. 홍 씨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손자도 보고 싶었고 말이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네는 손자를 맡기고 갔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이전과는 다르게 홍 씨는 다른 용돈이나 선물을 주진 않았습니다. 만난 김에 축하한다는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유식 이거 언제 뭐 먹이라고 했지? 아이 밥을 먹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며느리가 싸준 이유식 통들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먹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게나 넣어놓는 바람에 연락을 해서 다시 물어봐야 했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하민이 엄마한테 전화해봐.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연 상태로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잠깐만. 홍 씨는 이번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참, 아무리 급해도 전화를 받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메시지를 보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내용을 확인했는지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순서로 먹이라는 답장이었는데 그 시간에 전화나 한 통 해주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화통화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홍 씨의 며느리는 그 도를 지나쳤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며느리는 휴대폰은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메시지도 전부 확인을 해놓고는 선택적으로 답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인영이가 혼자서 하민이 데리러 갈 거예요. 그래, 알겠어. 다음 날 오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쯤 되었을 때 홍 씨가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오냐는 메시지에는 답장이 또 없어서 이제 홍 씨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연락을 기대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며느리가 손자를 다시 데려간 바로 뒤에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놓고 갔다. 하민이 엄마한테 전화해봐. 손자의 기저귀가 담긴 가방을 두고 간 며느리. 기저귀는 집에도 있겠지. 뭘 전화까지 해?
홍 씨가 며느리에게 기저귀를 두고 갔으니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져가라고 메시지만 한 통 남겼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띠링하고 울리는 휴대폰을 홍 씨가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홍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빨리 답장을 하나 싶었습니다. 눌러보니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나가는 홍 씨의 표정이 점점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부터가 이상했습니다. 홍 씨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았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내용이었죠. 자기가 연락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자꾸 나한테 연락하시지.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약속이 있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지. 왜 나한테 하민이 데리고 오라고 시키는 거야? 시댁 관련된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집도 반반했는데 왜 내가 시댁 눈치를 봐야 해? 불편하게 자꾸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하니까 질리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직장 상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자기 통해서 연락하시라니까. 그리고 한참을 더 불평을 쏟아내는 내용이었는데 읽을수록 며느리가 실수로 잘못 보낸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홍 씨는 끝까지 읽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이 어쩐지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며느리를 괴롭히기라도 했다면 왜 그러는지 알 텐데. 결혼하자마자부터 시부모라면 꼴도 보기 싫은 듯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다른 며느리처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반반 지원을 받고 집을 산 것과 서로 연락하는 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홍 씨는 그동안 그냥 연락을 안 하면 되지 하며 여태 별말 하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시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는 게 사라져 간 듯 했습니다. 혹시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이름만 떠도 짜증이 솟구치는지 홍 씨가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침울한 상태로 있다가 메시지를 끝까지 읽기 위해서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러자 이미 메시지는 삭제가 된 뒤였습니다. 뒤늦게 잘못 보냈다는 걸 깨달았는지 며느리는 보냈던 메시지를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홍 씨가 보았던 내용이 홍 씨의 머릿속에서도 삭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홍 씨가 확인했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이렇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로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홍 씨는 그간 며느리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홍 씨가 지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10번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적은 더 적었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화를 낼 일인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홍 씨가 남편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당장에 쫓아간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이 진절머리 나게 싫다면 홍 씨도 그깟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처럼 살고 싶으면 결혼은 뭐하러 한 건지 몰랐습니다. 연애만 하며 살았으면 그 부모까지 가까워질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며느리는 그 뒤로도 연락이 없었고 주말 오후가 되자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지 소갈머리 없이 홍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1시간 뒤에 애를 한 번 더 맡기고 싶다는 내용을 보고
홍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번 맡겨보니 편했겠죠. 하지만 홍 씨는 그 메시지를 확인한 뒤에 바로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화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소파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며느리 전화인 듯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홍 씨는 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이번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애는 맡겨야겠고 전화는 받지 않으니 무작정 찾아오기라도 한 모양이었죠. 문 열어주지 마라. 남편이 화가 나서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를 집에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를 안고 있는 아들과 그 옆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니, 왜 집에 계시면서 두 분 다 연락을 안 받으세요? 홍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문자도 보냈고 전화도 했는데요. 답장도 없으시고. 아들이 심상치 않은 홍 씨의 표정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가 답장을 해야 하니? 서로 불편한 사이에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민이 엄마한테 물어봐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락도 주고받으면 안 되는 사이라니까.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여기까지 같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시부모랑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고 싫은데 애는 어떻게 맡기니? 참 이기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실수로. 나한테 전송한 건 실수겠지만 네 진심까지 실수는 아니잖니? 그렇다고 전화도 안 받으시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전화 안 받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 며느리였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안 돼?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러자 대답은 안 했지만 표정은 긍정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나 요즘에 너는 되고 우린 안 되니? 참 앞으로는 하민이 맡아줄 생각도 없고 네 뜻대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도 안 할게. 대신 너희도 그렇게 해. 알겠지? 나도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도 하민이 엄마가 우리가 방문하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 몰랐다고는 안 하겠지? 그러면 너도 하민이 엄마랑 똑같은 거야. 너한테도 이제 기대하는 거 없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홍 씨가 그 말을 남기곤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마지막 시야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사과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마저도 홍 씨 부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연락도 안 주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무시당했던 부모의 심정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꼭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인지. 그 신혼집은 유산으로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니, 아예 전화번호도 바꿔버리자고. 남편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이사라도 갈 기세였습니다. 홍 씨에게 예민하다고 했던 남편은 사라진 듯 했죠. 홍 씨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도 안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에게 동조를 했으니 그동안 함께 홍 씨 부부를 서운하게 했던 것일 테니 말이죠.
홍 씨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진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차단해버렸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전화를 붙들고 마음고생 좀 해봐라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깨달음이 있을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마저도 홍 씨 부부의 관심받게 됐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은 이제 잊고 살기로 다짐했죠. 나 진짜 섭섭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돈 좀 보태달라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자식 도와줄 돈은 없고 엄마 여행 다닐 돈은 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나 진짜 배신감 느껴져서 정말. 그럴 돈 있으면 딸내미나 줘. 지금 누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돈이라도 한 푼 보태달라고 그랬니? 그동안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너희들 시집장가 보내고 돈 빌려주고 애도 봐주고 너희들만을 위해 살다가 겨우 한 번 여행 좀 가보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라는 거야? 너도 그렇고 너희 오빠도 그렇고 정말 너무한다. 그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려면 한두 푼으로 되지도 않을 텐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자식 생각은 안 나느냐는 거지. 그러는 너희는 부모 생각이나 하니 벗겨먹고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너희가 엄마 어떻게 사는지, 뭐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관심이나 가진 적이 있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양순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본의 아니게 60세가 넘어서까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둘 있는 자식들 모두 결혼해서도 양 씨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애 키우기 힘들다기에 합가까지 해서 봐주기도 했고, 딸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기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작에 스스로 살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식들 죽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한 양 씨의 탓이었습니다. 말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 한번 가려는 양 씨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자식들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이제서야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 이기적인 것이라니 황당했습니다. 그러는 누가 더 이기적인 것인지. 그래서 양 씨도 더 이상은 자식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양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첫째는 딸 오민아였고 둘째는 아들 오민석이었습니다. 양 씨와 남편은 평생 아들, 딸 교육시키는데 인생을 바쳤고 그 결과 남들 보기에 괜찮은 학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인 대학교 학비만 수천이었고 부수적인 금액은 말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 정도의 경제적 여건은 받쳐주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었죠. 자식이 둘이기에 둘 다 결혼할 때 집을 사줄 형편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닿는 만큼은 해서 전셋집을 구할 때 절반씩은 보태줄 수가 있었습니다. 양 씨도 남편도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딸과 아들이 잘 살면 그걸로 행복했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자식들도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노후를 한가롭게 보내려고 했던
양 씨와 남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후를 같이 보낼 양 씨의 남편도 1년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눈을 감았으며 자식들도 사는 게 팍팍해졌죠. 엄마, 지난주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 어느 날 양 씨의 딸이 찾아와 우울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뭐라는데? 계약 연장한다며? 그런데 전세금을 올려달라잖아. 얼마나? 3천만 원. 그렇게나 많이? 딸은 한숨을 푹 내쉬었고 양 씨도 따라서 어이고하며 침음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그렇게 큰 목돈을 마련하라고. 그런데 함께 걱정해주고 있던 양 씨에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빌려줄 돈 없어? 뭐? 돈을 빌려달라고? 양 씨의 눈이 크게 키워졌습니다. 힘든 상황은 알겠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나 싶었습니다. 양 씨의 시선을 느꼈는지 딸이 구구절절한 변명을 했습니다. 김서방이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이 좀 묶여 있어. 그러면서 양 씨에게 얼마나 융통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처음엔 양 씨도 딸에게 힘들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 하지만 계속해서 죽는 소리를 하며 흐느끼는 딸을 보고는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도 다는 힘들고 1,000만 원 정도는 마련해 볼게. 그 말에 딸은 잠시 실망하더니 그거라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 씨도 주에 몇 시간씩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막 쓸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갚는다는 딸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딸과 같은 이유는 아니었지만 역시나 양 씨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선우 엄마가 일하면서 애까지 돌보려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너도 같이 좀 도와야지. 당연히 그렇게는 하죠.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회사가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라는 것이 있는 듯한 말에 양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녁 때 몇 시간만이라도 애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늦게까지는 못 봐준다고 그러니까요. 항상 퇴근하고 가보면 저희 애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건 양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아들 집과는 양 씨 집이 그리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3, 40분이 걸리는데 늘 오가기에는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양 씨도 일주일에 2~3번씩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빼기도 힘들었죠. 사정 설명을 하자 아들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아들네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 말에 양 씨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양 씨도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양 씨는 한 달에 8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매주 5일간은 아들네 왔다 갔다 하며 손주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선우는요? 벌써 잔다. 죄송해요. 시간이 늦었네요. 아냐, 선우 엄마는 늦는데? 오늘 회식 있대요. 그래. 넌 밥은 먹었고?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이래? 밥 얼른 차려주고 갈 테니까 먹어. 양 씨는 아들을 씻으라고 보내고 분주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9시가 가까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야근을 했다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어린 손자만 오후에 3시간 정도 돌봐주면 되는 일이었는데 직장 일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야근도 있었고 회식도 있었고 양씨가 있어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는 편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씨가 아들네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이만 보고 있기보다는 양씨는 간단한 집안일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딱해서 하나 둘 해주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선우 좀 맡겨도 돼요. 아들이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만 집에 가보려고 정리하던 양씨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내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양씨가 쉬는 날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아들네가 손주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선우 엄마랑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오후에 데려다 놓을게요. 양씨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중간에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 서둘러 나와야 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며느리와 데이트라도 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아직 어려 아들 내외가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적었으니 양씨도 얼마든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며 손주를 봐준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선우 엄마가 둘째를 가졌대요. 뭐? 정말? 안 그래도 요즘에 퇴근해서 오면 유독 피곤해 보였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걱정했지만 임신을 했다는 며느리. 양씨가 축하의 말을 건네자 아들은 양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둘째 태어나면 엄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내주실 수 있어요. 아직 태어나려면 멀었지만 태어난 후가 걱정인 듯 했습니다. 애 하나 있는 것도 못 돌보는 상황에서 둘째까지 생겼으니 말이죠. 하지만 여태까지는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양씨 본인만의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쉴 수 있었고 오전과 점심시간에도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면 아들 며느리와 부딪힐 일도 있을 것이고 무엇라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을 두고 합가하는 건 양씨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합가까지 하는 건 좀 부담스럽네. 서로 불편하기도 할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계속 같이 사는 건 그럴 것 같고, 둘째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요. 한 2년 정도 같이 사는 건 괜찮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집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주 집 정리하고 오시는 거 아니면 부담감이 덜하지 않아요. 아들이 난처해 하는 양씨를 설득했습니다. 어쨌거나 둘째를 낳으면 양씨 도움 없이 육아를 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안사도는 더 먼 지방에 살기 때문에 도움을 바랄 수가 없었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이랑 별로 상황이 다르지도 않아요. 그냥 잠을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것뿐이죠. 물론 아들의 말처럼 2년간만이라고 해도 합가해서 사는 것과 따로 사는 게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 씨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네 사정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2년만 감수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해진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수락할 수 있었죠. 며느리가 출산한 뒤로는 양 씨가 아들네 집에 짐을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출산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양 씨가 함께 산 이후로는 하는 일은 2배, 아니 3배도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더 편해졌죠. 둘은 주중에도 가끔 퇴근하고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오고 꼭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를 보니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양 씨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생활이 숨이 막힐 때가 있었죠. 금요일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양 씨가 붙잡고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엄마 친구 만나기로 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들어와야 해. 알겠지? 그러자 아들이 곤란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늘이요? 아, 왜? 저희 모임 있어서 오늘 일찍 못 와요. 정말? 안 돼. 약속 잡아놨단 말이야.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양 씨가 아들 며느리에게 야근을 하는지 아니면 회식이라도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니 이번 주 금요일엔 외출을 하겠다고도 누누이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모임이 있다는 아들의 말에 양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저께도 말했는데 왜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래? 어제 잡혔어요. 급하게 잡히긴 했지만 중요한 모임이라 빠질 수는 없어요. 아들의 통보와도 같은 말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선약이 있다니까 그러네. 양 씨가 억울한 투로 대꾸하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주말에 만나시면 안 돼요? 주말에는 바쁘다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으로 잡은 거란 말이야.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약속을 조율해 봤을 텐데 어제 잡힌 모임을 오늘 아침에서야 양 씨가 물으니 말해주는 아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임 일정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아들. 어머님,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선우 아빠 일적으로 중요한 모임이라서 그래요. 옆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휙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아들네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 씨는 약속을 미루고 집에서 손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양 씨라고 답답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면 아들 며느리만 즐겁게 지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남이었다면 진작에 때려쳤겠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몰차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양 씨를 손가락질한다면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면 냉정하게 내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예. 나도 시도 때도 없이 애 봐달라고 불러 제끼는데 허리가 아파도 아프단 소리도 제대로 못해. 나 아니면 누가 봐주겠어. 남은 불안해서 못 맡긴다고 하고 애들도 바쁘게 사니까 어쩔 수가 없지. 너도 그래? 당연하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는 더 힘들긴 하겠지. 아들네 들어가서 사니까. 그래도 금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좀 더 낫겠지 뭐. 친구의 말에 그나마 양 씨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양 씨 혼자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 듯 했으니 말이죠. 옛날과는 다르게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많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육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도 버티니 흘러갔습니다. 약속했던 2년이 지났고 첫째 손주도 둘째 손주도 어느 정도 커서 양 씨가 함께 살며 도와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양 씨가 다시 나오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생 좀 하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양 씨가 다시 분가할 때는 아쉬워했지만 잡지 않았죠. 딸도 한 번 도와주고 아들네도 한 번 도와줘서 고비는 넘겼으니
앞으로는 양 씨도 내 인생 좀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놓고 갈게요. 양 씨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이 품에 손주들을 매달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말까지 애들에게 시달리니 쉴 수가 없다며 호소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었고 그동안엔 양 씨가 돌보아줬으니 막막한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주말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하루 이틀 봐주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들은 주말만 되면 애들을 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 때에 비해서는 수월했는데 양 씨가 원했던 노후는 분명 아니었죠. 양 씨가 원했던 노후는 모아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꽃놀이나 즐기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너 혹시 나랑 같이 해외여행 안 갈래? 그리고 양 씨의 친구는 그런 노후를 보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이야? 아니, 우리 애들이 효도관광 보내준대잖아. 환갑에 잔치 안 해줬다고. 환갑은 양 씨 또한 평범한 생일처럼 넘어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바쁘니까 같이는 못 가고. 또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같이 갈 친구 없냐 그러는데 순자 네 얼굴이 떠올랐네. 요즘 일 쉬고 있지 않아? 그렇긴 한데 어딜 가려고 하는데? 글쎄, 유럽? 일주일 정도 갔다 올까 하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부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양 씨는 여행 얘기를 꺼내자마자 돈 걱정이 먼저 됐는데 친구는 자식들이 보내준다니 말이죠. 하지만 양 씨도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여태껏 유럽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조차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조금 고민하고 전화할게. 그래? 같이 가면 재밌겠다. 전화 줘. 양 씨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려면 100, 200으로는 택도 없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가보나 싶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보내준다면 눈치는 좀 보이겠지만 무척 기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양 씨의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돼? 왜? 어느 날 낮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양 씨는 딸의 목소리에 볼륨을 줄이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또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급하게 300 정도만 보내줄 수 있을까? 누워있던 양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300만 원? 응. 쓸 데가 있어서. 하지만 양 씨는 기가 막힌 얼굴로 말했습니다. 300만 원도 없어? 딸을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착실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런 사위를 믿고 딸은 출산한 뒤로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갔죠. 그런데 전세금을 올릴 때도 그랬지만 그 정도도 아니고 300만 원을 양 씨에게 빌려야 할 형편이라면 양 씨가 의아해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며 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민망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급히 투자할 때가 있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엄마한테 빌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것도 아직 빌려줬던 돈도 못 받았는데 말이죠. 만약 그 돈이 없어서 쩔쩔맬 정도라면 딸이 집에 있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당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융통하려면 할 수 있지. 근데 엄마는 무이자니까 그렇지. 아니, 네가 일해서 벌면 어디서 돈 빌릴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집에서 노나?
그럼 뭐 하는데? 애 키우지. 애도 이제 금방 학교 갈 때 됐잖아. 에이, 진짜.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돈은 쉽게 빌리려고 하면서 잔소리는 듣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빌려간 돈에 대해서 물어도 얼버무리더니 그걸 갚을 생각은 않고 또다시 빌려달라는 딸의 말이 양 씨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 빌려준다고? 그래. 참, 엄마도 너무한다. 오빠가 애들 봐달라고 할 때는 집에까지 들어가서 봐주더니 내 부탁은 그렇게 잘라버리고. 너도 차라리 일한다고 애를 맡겼다면 봐줬지. 그리고 네 오빠는 돈 주면서 봐달라고 했어. 딸은 끝까지 구시렁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나마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주길 바랐던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효도여행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 다들 알아서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양 씨도 고민 없이 여행도 가고 할 테니 말이죠. 이대로는 양 씨도 우울증에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에게 얽매여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소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들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해외여행 언제 간다고? 갈 거야? 그래, 나도 갈래. 너무 좋다. 같이 스케줄 짜보자. 친구는 무척 기뻐했고 양 씨도 일단 내지르기는 했지만 간다고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더 늦기 전에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어린이집 방학 일정 나왔어요. 열흘 정도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듣자 하필이면 양 씨의 여행 날짜와 겹쳤습니다. 그땐 안 되는데. 왜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되묻는 아들. 엄마 그때 여행 가. 여행이요? 누구랑요? 친구랑 가기로 했어. 유럽으로. 그러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방법을 찾아봐야지. 어린이집에서 안 봐줘? 방학에 문 닫는데요. 그러면 너희 회사를 어떻게 쉴 수 없는 거야? 회사가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길게 쉴 수가 있겠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을 가세요? 그것도 해외를. 아들이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길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꼭 그때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행 날짜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서 당연히 양 씨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들 때문에 양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봤자 고생만 하시지. 무슨 여행을 그렇게 멀리까지 가세요? 여태 해외여행 한번 못 해보고 살았는데 아들은 그런 양 씨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자신의 상황만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냥 애들 방학 끝나고 가세요.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양 씨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잘 다녀와라 하는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아들에게 말이죠. 그러면 그런 줄 알겠다고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양 씨의 대답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통화한 바로 그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양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해외여행 간다면서? 그래. 나 진짜 섭섭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돈 좀 보태달라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자식 도와줄 돈은 없고 엄마 여행 다닐 돈은 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나 진짜 배신감 느껴져서 정말. 그럴 돈 있으면 딸내미나 줘. 이게 과연 내 자식이 할 말이 맞는지 허탈했습니다. 친구는 자식들이 돈 모아서 유럽 여행을 보내준다는데 양 씨는 자신의 돈으로 간다고 해도 자식들이 이렇게 달려드니 어떻게 된 일인지 기가 막혔죠. 지금 누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돈이라도 한 푼 보태달라고 그랬니? 그동안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너희들 시집장가 보내고 돈 빌려주고 애도 봐주고 너희들만을 위해 살다가 겨우 한 번 여행 좀 가보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라는 거야? 너도 그렇고 너희 오빠도 그렇고 정말 너무한다. 그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려면 한두 푼으로 되지도 않을 텐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자식 생각은 안 나느냐는 거지. 그러는 너희는 부모 생각이나 하니 벗겨먹고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너희가 엄마 어떻게 사는지, 뭐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관심이나 가진 적이 있어? 그러자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행 보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나도 내 삶 살고 싶으니까 방해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여행 가기 전에 갚아줘. 그래야 여행도 맘 편히 하겠다. 뭐? 그 돈을 당장 어떻게 갚아? 무슨 투자인지 뭔지 한다며. 투자한 돈 뺏어주면 되겠네. 아, 엄마. 그건 내가 천천히 갚는다고 했잖아. 기한은 이미 지났어. 바로 갚아. 아니, 지금 그 돈 받아서 해외여행 가겠다는 거야? 그래. 우리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해외여행인데. 그러면 나는 언제쯤 여행도 가고 언제쯤 내 노후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엄마 인생은 어디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는 양 씨가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듯 가쁜 호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쥐고 가슴을 쿵쿵 쳤죠.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았습니다. 부모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지 부모의 인생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 씨는 억울해서라도 해외여행은 일정에 맞춰서 꼭 다녀올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 돌봐주는 것이야. 사람을 쓰든 아들 내외가 휴가를 쓰든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사위에게 연락해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애들 좀 봐달라고 또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봤자 죽는 소리만 하니 말이죠. 아들도 그런 양 씨를 보며 이기적이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식을 도와주지도 않는 나쁜 부모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세상이 무너졌겠지만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딸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고생하며 살았던 양 씨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양 씨를 챙겨줄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겠다 싶었습니다. 보아하니 자식들이 하나같이 양 씨의 노후를 돌봐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이 손을 벌려도 아들이 손주들을 봐달라고 해도 이젠 절대 들어주지 않기로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해도 별 수 없었고 스스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양 씨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양 씨는 친구와 함께 유럽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양 씨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여행 책자도 사고 유럽에 대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진작에 자식들 인생은 알아서 살라고 하고 이렇게 노후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늘 해외여행을 가지는 못하겠지만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날들의 서름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테지만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